문화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MBC 뉴스의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혜진입니다. 9월 16일 월요일 뉴스의 광장 시작하겠습니다. 주요 뉴스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주변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조 장관의 오촌 조카 조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석유시설 무인기 공격에 대해 이란의 소행이라고 비난하고 있는 미국은 필요하다면 국제유가 안정을 위해 전략 비축유를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리 변동 위험이 있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연 1%대 장기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접수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깨 수술을 받기 위해 오늘 외부 병원에 입원합니다. 행정장관 직선제를 요구하는 홍콩 시민 수만여 명이 당국의 집회 금지에도 불구하고 15주째 반대 주말 시위를 계속했습니다. 뉴스의 광장 잠시 뒤 계속됩니다. 질병의 고통을 멀리합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추구합니다. 이름을 알리기보다 품질을 앞세우며 전문 의약품 개발에 땀 흘려온 환인제약. 당신 곁에는 언제나 환인제약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이 부러웠습니다. 그들의 자금력, 인력, 정보력, 이런 것 없이 사업한다는 게 어디 쉬운 일이었을까요? 중소기업 사장님들, 이제 박스를 여십시오. 디지털 경영 지원 플랫폼 박스. 기업 해볼만 하실 겁니다. IBK 기업은행. 뉴스의 광장 첫 소식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주변의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조 장관의 오촌 조카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오촌 조카 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조국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소환조사 일정도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손령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오촌 조카 조모 씨에 대해 이틀간의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조 씨에겐 일단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 PE 돈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장관에 대한 사모펀드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달 말 해외로 출국한 조 씨는 그제 새벽 인천공항에서 체포된 뒤 이틀 동안 검찰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조 씨가 코링크 P의 실소유주라는 진술과 증거들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또 코링크 P 지분을 가지고 있는 정경심 교수의 동생 정모 씨도 어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정 씨는 자녀들과 함께 사모펀드에 3억 5천만 원을 투자했고 0.99%의 지분도 확보했는데 검찰은 정 씨를 상대로 펀드에 투자하게 된 경위와 누나인 정경심 교수가 차명 투자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일단 오촌 조카 조 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정경심 교수에 대한 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동시에 정 교수가 1,400만 원의 자문료를 받은 2차 전지업체 WFM의 우무 전 대표가 아직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만큼 검찰은 여러 경로를 통해 우 전 대표의 귀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령입니다. 추석 연휴를 마친 여야 정당은 제각각 파악한 민심을 전했습니다. 여당 쪽에서는 한 달을 끌어온 조국 논란을 끝내고 민생을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야당은 조국 비판밖에 들리지 않은 추석이었다면서 정기국회를 조국 국회로 만들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동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을 챙기라는 것이 추석 민심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조국 장관 임명을 둘러싼 싸움은 멈추고 국회 본연의 역할을 하라는 게 국민의 뜻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쟁을 멈추고 수사는 검찰이, 검찰개혁은 장관이, 정치와 민생은 국회가 모두가 제자리로 돌아가 성숙하게 자신의 할 일을 하라고 국민은 말씀하셨습니다. 민주당은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적 지지도 확인했다며 이번 주 당정협의를 갖는 등 검찰개혁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기국회에서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선거법과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은 사죄하고 조국은 사퇴하라! 반면 자유한국당은 국회에서 추석 민심 보고대회를 갖고 조국 장관 임명 강행을 규탄하는 목소리로 추석 민심이 들끓었다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한국당은 특히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정감사와 대정부 질문을 조국 이슈에 집중해 조국 장관의 파면을 관철해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써야 합니다. 조국 해임 건의안 국회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국정조사 관철해야 됩니다. 한국당은 서울 광화문에 텐트를 설치하고 조국 장관 사퇴 서명운동도 시작했습니다. 국회는 이번 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정기국회 일정을 시작합니다. 야당이 이번 정기국회를 조국국회로 만들겠다며 일찌감치 공세를 예고한 상황에서 또 한 번의 조국 대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동경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석유 시설에 대한 무인기 공격 이후 미국과 이란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란은 자신들은 관련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지만 미국은 이란의 공격이 확실하다고 거듭말하면서 국제 원유 공급을 혼란에 빠뜨린 악의적인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미국은 또 필요하다면 국제유가 안정을 위해서 전략 비축유를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박성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으로부터 이 공격의 주체로 지목된 이란은 외무부 대변인을 통해 헛소리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란 대통령은 지역 안정을 위해서라면 중동에서 미국이 손을 떼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란이 관련됐다는 증거는 미국 의회에도 아직 제시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인 아담 쉬프 하원 정보위원장은 CBS 인터뷰에서 이란의 도움 없이 이런 공격을 감행할 능력이 예멘 반군에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은 1979년 미국인 50여 명이 억류됐던 주 이란 미국 대사관 인질 사건 이후 가장 공격적이며 악의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켈리언 코네이 백악관 선임 고문은 행동에 나설 수도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희망 의사를 밝힌 이란 대통령과의 만남에 대해서는 여전히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국제 에너지 공급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면 미국의 전략 비축유를 활용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현재 미국이 일요일이어서 국제 유가에 대한 영향은 없지만 월요일에 시장이 열리면 급등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박성호입니다. 홍콩 사태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반정부 시위가 15주째 이어지고 있는 홍콩에서 수만 명의 시위대가 모여서 행정장관 직선제 등을 요구하며 집회를 열었습니다. 홍콩 정부가 송환법 철회 방침을 밝혔지만 시위 열기가 여전히 뜨겁다고 합니다. 이학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홍콩 민주화 시위의 상징인 우산을 들고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정부의 집회 금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시내 행진이 이어졌습니다. 지난 6월 시위가 처음 시작됐을 때는 범죄인 인도 법안, 즉 송환법 반대가 중심 의제였지만 이제 무게중심은 직선제 등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홍콩 정부는 시위대의 5대 요구사항 중 하나인 송환법 철회를 지난 4일 발표했지만 나머지 4개 요구는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시위대는 국제사회의 지지도 호소했습니다. 미국의 역할을 기대하며 성조기를 든 시위 참가자도 적지 않았습니다. 또 과거 홍콩을 지배했던 영국의 영사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중국이 홍콩의 자치권을 존중하도록 영국이 나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Save Hong Kong! Save Hong Kong! Save Hong Kong! 일부 시위대는 행진이 끝난 뒤 정부 청사 주변으로 몰려가 방어벽 너머로 벽돌과 화염병을 던지며 격렬한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시위대 해산에 나선 경찰은 최루가스와 물대포로 맞섰습니다. 홍콩 경찰은 푸른색 염료를 섞은 물대포를 쏴 과격 시위대를 식별해 체포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시내 곳곳에서 경찰과 대치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하철역 주변은 방어와 기물 파손으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중국 건국 70주년을 기념하는 현수막도 시위대의 표적이 되면서 훼손되는 등 반중국 정서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학수입니다. 황우혜진 앵커가 진행하는 MBC 뉴스의 광장입니다. 고향 부산에서 추석을 보낸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주에는 미국 방문 준비에 집중하며 비핵화 대화 촉진 방안을 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엔 총회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임명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부산으로 내려가 모친 등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경남 양산의 부친 선영도 찾아 성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홍보를 위해 부산 아세안 문화원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연휴 기간 각종 여론조사에서 조국 법무장관 임명에 대한 비판 여론과 국정 지지도 하락 추세가 나타난 데 대해 청와대는 직접 언급을 피하면서 외교 안보와 민생 행보에 충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다음 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와 한미 정상회담 준비에 주력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북미 실무대화 분위기가 무르익는 가운데 한반도 정세를 완전히 대화 국면으로 되돌리고 비핵화를 진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트럼프 대통령과 모색하겠다는 겁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미 정상회담이 어렵게 잡힌 일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한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유엔 총회를 계기로 한일 또는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에 대해선 선택된 일정을 중심으로 준비하려 한다며 간접적으로 선을 그었습니다. 청와대는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한일 정상 간 만남을 추진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임명현입니다. 금리 변동 위험이 있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연 1%대 장기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서민형 안심 전환 대출 접수가 오늘부터 시작되는데요. 어떤 경우에 신청이 가능한지 이지선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내 집 마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연 1%대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전환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이른바 서민형 안심 전환 대출로 변동금리에 대한 부담이 컸던 서민들이 장기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금리는 연 1.85%에서 2.2%로 시중은행에서 취급되는 모든 대출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 10년 만기 대출의 경우 온라인으로 전자약정을 하게 되면 연 1.85%가 적용됩니다. 여기에 주택 가격이 6억 원 이하면서 부부 합산 연소득도 6천만 원 이하라면 0.4%의 금리 우대를 추가로 받을 수 있고 한부모 가구나 장애인, 다문화, 다자녀 가구도 0.4%, 신혼 가구는 0.2%의 금리 우대를 받습니다. 이렇게 최대 0.8%까지 우대받을 수 있어서 조건에 따라 금리는 최저 연 1.2%까지 쑥 내려갑니다. 혜택이 큰 만큼 조건도 까다롭습니다. 부부 합산 연소득이 8,500만 원 이하면서 시가 9억 원 이하의 1주택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나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둔 가구는 연소득 1억 원까지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시에 주택 한 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지방에 소형주택이나 20년 넘은 단독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이 경우는 1주택자로 인정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1주택에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가지고 있다면 2주택자로 간주됩니다. 1금융권과 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모두 전환 신청이 가능하지만 신규 목적의 대출이나 중도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은 신청할 수 없고 보금자리론 같은 정책 모기지 상품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신청 기간은 이달 29일까지로 기한 내에만 접수하면 모두 심사 대상이 됩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주택 가격이 낮은 순으로 심사해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라며 대출 전환 총량은 20조 원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지선입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수감 이후 처음으로 오늘 외부 병원에 입원합니다. 형 집행정지로 인한 석방은 아니기 때문에 수술한 뒤에 증세가 호전되면 다시 구치소에 수감됩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오전 중으로 어깨 수술을 받기 위해 서울 강남 성모병원에 입원합니다. 지난 2017년 초 구속 수감된 이후 강남 성모병원에서 몇 차례 통원 치료를 받은 적은 있지만 입원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법무부는 박 전 대통령의 왼쪽 어깨 50견 통증이 심각해 외부 병원에 입원해 수술을 받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월에 이어 이번 달에도 디스크 통증 등을 이유로 형 집행정지 석방을 신청했지만 결정권을 가진 검찰은 두 차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형 집행정지는 수감 생활을 계속할 경우 생명에 심각한 위험이 예상될 때 허용하게 돼 있는데 박 전 대통령의 상태가 그렇게 위중한 건 아니라고 판단한 겁니다. 법무부는 이번 결정은 형 집행정지 석방이 아닌 만큼 수감 생활을 외부 병원 병실에서 이어가는 셈이고 구치소 교도관이 배치돼 외부인의 접촉 등을 엄격하게 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술을 마치고 증세가 호전됐다고 판단되면 곧바로 서울구치소로 수감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 연민지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증권을 실물로 발행하지 않고 전자등록만으로 발행과 양도, 권리 행사가 모두 이뤄지는 전자증권제도가 오늘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이증권은 이달 21일까지 반드시 증권사에 예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투자자가 증권회사를 통해 보유한 증권은 계좌를 통해 자동으로 전자증권으로 전환되지만 직접 실물증권을 보유한 경우에는 실물증권의 효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최근 5년간 성범죄가 가장 많이 일어난 서울 지하철 노선은 2호선, 지하철역은 고속터미널역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한선교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지하철 성범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서울 지하철에서의 성범죄 6,999건 중 29.6%인 2,069건이 2호선에서 발생했습니다. 두 번째로 성범죄가 많이 일어난 지하철 노선은 9호선으로 1,479건인 것으로 나타났고 1호선 848건, 4호선 700명 정도로 예상했다가 하반기 경제전망 발표 시 20만 명으로 상향 조정했는데 최근 추세를 보면 더욱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황 수석은 8월 고용 동향은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45만 2천 명 증가했고 고용률도 67%로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이달의 경우도 지난달보다는 낮아지겠지만 작년보다는 괜찮은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미국 뉴욕주가 향을 첨가한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할 예정이라고 뉴욕타임즈가 현지 시간으로 15일 보도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 지사는 성명을 통해 이번 주 향 첨가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긴급 규제책을 내놓을 것이라며 폐 깊숙이 화학물질을 흡입하는 전자담배 흡연으로는 누구도 건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향 첨가 전자담배를 주 정부 차원에서 규제하는 것은 미시간주에 이어 뉴욕주가 두 번째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주 향 첨가 전자담배를 시장에서 퇴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일본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28.4%로 조사됐다고 교도통신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일본 노인 인구는 3,588만 명으로 전체 인구 중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보다 0.3%포인트 증가한 28.4%를 기록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낀 가운데 오전 한때 전남 동부와 경남 서부에서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이 29도, 부산 27도 등 전국이 23도에서 29도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먼바다는 최고 2m, 동해와 남해 먼바다에서는 최고 4m의 높은 물결이 일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은 21도입니다. 월요일 뉴스의 광장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점토벽돌, 친환경, 수질정화, 건축외장재 분야 전문기업 세라코, 광주 전남 유일의 점토벽돌 제조회사 세라코, 창조와 혁신을 선도하는 명문기업 세라코가 건축 분야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합니다. 고객과 함께 행복한 내일을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나주 061-331-9000번 세라코. 가드레일, 중앙분리대, 교량난간, 방음판 전문 제조기업 가스코. 전 임직원이 장인정신과 사명감으로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창조와 혁신을 주도하며 고객에게 신뢰받는 기업 가스코가 해내겠습니다. 화순 061-370-2056. 상무와 수완이 가까운 프리미엄의 중심 무진로 지나리체 리버뷰가 옵니다. 무등산 영산강 특급 조망 원스톱 중심 생활을 누리는 명품 중대형 무진로 지나리체 리버뷰 062-223-0002 진화건설. 낭만 항구 목포를 즐기는 색다른 체험 목포 해상 케이블카. 눈앞에 다도해가 펼쳐지는 황홀한 해상 파노라마. 유달산과 고화도를 잇는 3.2km. 40분간의 짜릿한 즐거움이 시작됩니다. 목포 해상 케이블카. 대한민국에는 5천만 개의 방송국이 있습니다. SNS라는 방송국. 무심코 올린 글과 정보에도 책임이 따릅니다. 상대를 비방하는 글은 피하죠. 정확한 뉴스인지 꼭 체크해봐요. SNS는 또 하나의 미디어. 당신의 SNS는 온에어 가능합니까? 공익광고협의회. 지금 시각은 7시 20분입니다.
황동윤의 시선 집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동현입니다. 내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 내 후보들의 모습이 점점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난 20대 총선은 더불어민주당의 이 호남 홀대와 무능에 대한 지역민들의 분노가 선거의 주요 쟁점이 되었고요. 전남과 광주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참패했습니다. 하지만 호남민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았던 안철수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당이 결국 대안 세력으로서의 역할에 실패했는데요. 내년 광주 그리고 이 전남 선거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한치 앞도 모르는 상황이 그래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거대한 물갈이 바람이 불지 아니면 여당의 실정에 대한 견제 세력의 필요성에 지역민들이 또 공감할지 궁금합니다. 호남은 언제나 대한민국 정치 변화의 선봉이었습니다. 내년 선거에서의 광주 전남의 선택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황동현의 시선 집중 시작합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오늘 남부지방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는데요. 반면 중부지방은 맑은 가운데 쾌청한 가을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전남 동부와 경남 서부 지역은 구름이 많은 가운데 오늘 아침까지는 곳에 따라 빗방울이 떨어지겠는데요. 대기 확산은 원활해서 미세먼지 농도 좋음과 보통 수준으로 대기질은 쾌청하겠습니다. 주 중반까지는 평년보다 덥겠습니다. 오늘 광주의 낮 기온 29도까지 오르겠는데요. 주 후반으로 갈수록 아침과 낮 기온 모두 내려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가을색은 짙어지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아침 저녁으로는 가벼운 겉옷 챙기시기 바랍니다. 현재 광주의 기온은 22도, 습도는 96%입니다. 지금까지 좋은 아침, 좋은 일자리, 광주 전문 취업 어플 사랑방자 협찬 날씨 정보의 한아름이었습니다. 뉴스 골라주는 남자 김두식 아나운서가 골라온 뉴스로 오늘 황동현의 시선 집중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두식 아나운서, 첫 번째로 어떤 뉴스를 골라오셨습니까? 네, 사우디아라비아의 주요 석유 시설과 유전이 예멘 후티 반군의 드론 공격을 받고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이 사우디의 하루 원유 생산량이 반토막 났는데요. 유가 급등을 비롯한 국제 원유 시장의 혼란이 예상됩니다. 네, 지난 토요일 새벽에 발생한 이 충격적인 소식이었는데요. 네. 예멘 후티 반군이 자신들의 소행이라 이렇게 지금 밝혔습니다. 맞습니다. 이 예멘 반군은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다는 것이 국제사회에 공인된 분석인데요. 반군 측 대변인은 사우디의 시설 두 곳을 드론 10대로 공격했다며 추가 공격이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사우디 빈살만 에너지 장관은 이번 공격으로 하루 570만 배럴 규모의 원유 생산이 줄어들게 됐는데 이는 전 세계 원유 생산량의 5%가 줄어든다는 뜻이라고 밝혔고요. 블룸버그 통신은 석유 수급 불안으로 국제 유가가 배럴당 5에서 10달러 정도 급등할 수 있고 한국, 중국, 일본 등 사우디의 석유를 많이 소비하는 아시아 국가들에게 영향이 가장 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미국은 이란이 단순한 배후가 아니라 공격의 주체라고 지목했습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이란이 세계의 에너지 공급원에 대해 전례 없는 공격을 했다며 비난했고 미국 공화당의 일부 의원들은 이란 정유 시설에 대한 공격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미국과 이란의 안 좋았던 관계가 이번 사태로 다시 악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원유 가격에도 또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네. 두 번째로 골라온 뉴스도 전해주시죠. 네, 이낙연 국무총리가 10월 말이면 대통령 직선제 이후 최장수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2년 5개월을 기록하게 되는데요. 이전 기록 보유자는 김황식 전 총리였습니다. 사선 의원, 전남지사에 이은 일종의 트리플 크라운 3관왕을 달성했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권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낙연 역할론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낙연 총리에 대한 여당의 기대와 요구가 좀 뚜렷해지고 있는 분위기네요. 그렇습니다. 책임 총리로서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평이 모이면서 민주당에서는 올 초부터 이 총리가 당으로 복귀해서 무게 중심을 잡고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또 총리 본인도 심부름을 시키면 따르겠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안희정, 이재명, 김경수, 조국 등 여권 잠룡 등이 줄줄이
순환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 총리만 홀로 순항하고 있어서 역할론을 넘어선 이낙연 대망론도 각종 설문조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계파 싸움이 치열한 민주당 내에서 상대적으로 이낙연 총리의 세력 기반이 약한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던데요. 맞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상당 기간 당을 떠나 지방정부와 내각에 있었기 때문에 당으로 돌아와서 당내 세력을 확대하고 또 주도권을 확보해야 대망론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1위를 꾸준히 기록하고 있는 이낙연 총리에 대한 분석 기사였는데 특히 이낙연 지사가 호남 출신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선 더 관심이 높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골라온 뉴스 전해주시죠. 주택자금 빌리신 분들이 관심 가질 만한 소식입니다. 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연 1%대 고정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서민형 안심전환 대출이 출시가 됐는데요. 은행 창구와 주택금융공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오늘부터 2주 동안 접수합니다. 네, 금리가 굉장히 낮죠. 맞습니다. 이번 안심전환 대출 금리는 연리 1.85%에서 2.2% 사이인데요. 한부모, 장애인, 다문화, 다자녀, 또 소득이 적은 가구 등은 금리 추가 할인도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우대 조건들이 복수 적용도 가능해서 최저 1.2%까지 낮아집니다. 이렇듯 금리가 워낙 낮다 보니까 중도 상환 수수료를 물더라도 갈아타려는 대출자들이 많은데요. 이 대상이 다소 까다롭습니다. 변동금리 상품이나 5년 이하의 고정금리로 빌린 기존의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대상이고요. 주택가격은 9억 원, 대출 금액은 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과 재산 조건도 있습니다. 부부 합산 소득이 연 8,500만 원 이하인데요. 결혼한 지 7년 이내의 신혼이거나 19세 미만의 두 자녀 이상이면 연소득 1억 원까지도 가능합니다. 또 집은 부부 합해서 한 채만 있어야 하는데요. 고소득자나 다주택자에게 혜택이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인터넷으로는 24시간 신청할 수 있고 또 0.1%포인트 금리 할인까지 된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다만 앞으로 또 금리 추가 하락이 예상되는 시기인 만큼 지원자들도 신중하게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5월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 인구 조사, 이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년들이 졸업 이후에 첫 직장을 구할 때까지 평균 약 11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지난 2004년 이후 가장 긴 기간이라고 하는데요. 그로 인해서 빚을 갚지 못하고 파산에 몰린 청년 신용불량자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 들어보고요. 또 해결 방안은 없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장초롱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근 청년 실신이라는 단어가 신조어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청년 실신이라는 단어는 청년 실업과 청년 신용 불량자를 합친 신조어입니다. 장기화된 취업난으로 청년들의 취업이 갈수록 늦어지고 그로 인해서 사회에 첫 발을 내딛기도 전에 학자금 대출 등 교육비를 감당하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을 반영한 신조어입니다. 네, 청년 실신, 이 청년들의 안타까운 현실 그대로 반영한 말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 규모가 어느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네, 시민단체 청년지갑 트레이닝센터 내지갑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전체 개인 파산 신청은 2013년 5만 6천여 명에서 지난해 4만 3천여 명으로 약 23% 줄었지만 그중에 20대는 628명에서 지난해 811명으로 29.1%가 증가한 상황입니다. 물론 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이 많아서 개인 파산 신청자 규모는 다른 나이에 비해 현저히 적은 것은 사실이지만 분명 20대들이 겪는 경제적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수치입니다. 청년들이 취업하기 전부터 이 부채 부담을 안고 시작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이 대학교 등록금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취업 후 원금을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을 받지만 졸업 후 3년 이상 못 갚는 장기 미상환자는 점점 늘어가고 있는데요. 지난해 한국장학재단으로 얻은 자료에 따르면 장기 미상환자 수의 액수는 2013년 12억에 불과했으나 2017년에는 그 액수가 944억으로 늘어났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학자금 대출을 시작으로 채무를 겪고 있는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요. 광주 청년유니온 김설 위원장을 통해서 그들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간단한 통계를 좀 살펴보면 광주 청년들의 33.8%가 부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나이대에 따라서 그 통계치가 많이 달라지는데요. 30대가 되면 결혼을 하고 이제 주택을 구입을 한다든지 등등 이유가 있어서 부채액이 높아지는데요.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은 20대가 빚을 져야 하는 이유인데요. 20대 부채 사유 중에 학자금 대출이 가장 큽니다. 그 비율을 보면 50%가 학자금 대출과 생활비로 인한 대출로 나타나고 있다는 통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인 20대가 빚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그래서 더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20대의 채무, 지금 채무를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게 되면 해결이 되는 문제입니까? 네, 이것도 통계치를 확인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2017년 기준으로 사회초년생의 평균 부채액은 3,391만 원입니다. 그리고 취업 포털 인크루트 자료에 의한 대졸 신입사원의 평균 연봉은 3,181만 원인데요. 이는 사회초년생이 떠하는 부채가 대졸 초임 연봉보다 많은 셈입니다. 네. 하지만 이 수치 또한 졸업 후 바로 직업을 갖게 되는 극소수에 관한 내용이고요. 여기에서 더 문제시되는 점은 청년들이 졸업 후 취업까지 걸리는 시간, 약 11개월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 동안 생활비로 인해서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을 포함해서 복수의 금융기관에서 받은 다중채무가 추가되는 실태인 겁니다. 네,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을 통해서 대출을 받고 그에 대한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또 그 이후에 여러 이 기관에서 다중 채무가 추가되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네. 또 11개월 동안 직장을 얻지 못하면서 그런 부채가 더 늘어나고 또 빚도 함께 이자와 함께 늘어나는데 대학생이거나 또 대학을 갓 졸업한 청년들, 이제 사회생활을 한 청년들의 채무와 관련해서 또 정보와 지식이 많이 부족한 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당장의 소득이 적은 데다가 대출 관련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 위험한 대출 상품에 손을 댄 이후 빚더미에 앉는 일이 잦은 상황인데요. 소위 말하는 내구재 대출을 말합니다. 네. 급전이 필요한 사람이 대부업자에게 자신의 명의로 된 휴대폰을 마련해서 넘겨주고 돈을 빌리는 방식인데요. 과거 전당포와 별다를 게 없어 보이지만 자신의 명의를 내주는 것이기에 그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휴대전화는 대포폰이 되는 건데요. 대출자는 대부업자에게 받은 돈을 돌려주는 대신 통화료, 데이터 이용료 등 대포폰에서 발송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됩니다. 대포폰 요금을 내다 보면 또 돈이 부족해서 다시 위험한 대출을 받게 되는 악순환의 연속이 되는 거죠. 결국은 이 청년들이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이러한 청년들을 위한 정부의 금융 지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청년 부채를 해결하기 위한 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하지만 그에 대한 실효성은 조금 의문인 상태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가 청년의 채무를 면제해주는 서비스를 시행 중인데요. 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한 대학생 및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개인 워크아웃 기준에 따라 채무를 감면해주고 대학 졸업 때까지 채무 상환을 유예해줍니다. 네. 그리고 졸업 이후 취업 때까지 최장 4년 이내 추가 상환 유예하며 최장 10년 이내 분할 상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부 지원들은 소득 요건이 충족되지 못하거나 이러한 제도를 미처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청년들이 많다 보니 지원들을 많이 못 받고 있는 상태인데요. 특히나 정부 부처별로 청년 지원 정책이 흩어져 있어 연계 지원이 쉽지 않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내지갑연구소 한영섭 소장을 통해서 청년 부채 해결을 위한 대책 들어보겠습니다. 크게 4가지 정도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청년 드림은행과 같은 청년을 위한 부채 상담할 수 있는 기관들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첫 번째 방안이고요. 두 번째는 대출을 안 받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불법 대출이라든지 고금리 대출 받지 않도록 청년들을 위한 금융기관들을 설립해서 청년들을 위한 금융 공급들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일자리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장기간 상환을 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 청년들에게 빠르게 사회 회복할 수 있게끔 청년층 신용회복 지원 제도를 별도로 만들어서 기관을 세우는 게 좀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청년 부채가 개인 잘못된 소비 습관으로 발생된 것이 아니라서 월세, 교육비 등 고비용 구조 속에서 발생한 사회적 문제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정부와 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부분 전문가 지적이 참 와닿는데요. 지자체에서도 이 청년 부채를 좀 덜기 위한 지원들이 진행되고 있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몇몇 지자체들도 청년 부채를 덜기 위해 다양한 형태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서울시는 서울 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장학재단과 함께 학자금 대출 연체로 신용 유의자로 등록된 청년의 신용 회복을 돕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요. 경기도는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프로그램을 사전 신청을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구 또한 대구 청년 빚쟁이 네트워크를 설립해서 청년 정책 모니터링, 지역사회 민간협의체 구성, 청년 부채 캠페인 등을 펼치고요. 우리 광주광역시 또한 학자금 부담과 취업난으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지역 청년의 자립과 생활 안정을 위해서 광주 청년 금융복지 지원 사업 중의 하나로 광주 청년 드림은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청년들이 이렇게 빚에 대한 부담을 더 느끼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활까지 위협받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은 정보가 또 부족해서 그러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네. 광주 청년 드림은행 좀 구체적으로 소개를 해주세요. 어떤 시스템입니까? 네, 광주 청년 드림은행은 광주 청년 금융복지 지원 사업 중에 하나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과 그 역할에 대해서 광주 청년 드림은행 박수민 센터장을 통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2017년에 청년부채 실태 조사를 토대로 시작된 광주시 청년금융복지 지원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돈과 빚 때문에 고민하는 청년들을 1대1로 상담하고 혹 이 과정에서 신용회복이 필요하다라면 신용회복 및 연체예방 지원금이라고 해서 1인당 80만 원을 분할 지원하고요. 그리고 이제 경제교육과 소모임들을 진행하는 이제 사업의 이름이 드림은행입니다. 네, 현재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10명 중에 3명이 평균 2,400만 원의 부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빚 때문에 미래를 설계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회생이나 파산, 워크와 같은 제도를 잘 몰라서 혹은 본인에게 적합한 제도를 찾지 못해서 계속 신용 유의 상태로 생활을 하거나 혹은 이제 경제적 상황이 불안하기 때문에 이직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또 다른 또 부채를 갖는 경우들을 많이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주시에서는 이러한 공간을 운영하면서 청년들의 신용을 회복하고 안전한 경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이 채무, 단순히 또 청년들의 생활난과 불법 대출에 대한 단속이 진행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요.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이 사회의 이 시스템들, 지자체, 중앙정부 더 나서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네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청년들의 생활난을 기회로 삼아 악질적인 대출 서비스를 운영한 사람들도 문제겠지만 그 전에 대학금 등록금 문제, 청년들의 구직난 문제, 또 사회 초년생들을 위한 안정적인 금융 서비스를 통해서 사회적 안전망이 구축됐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청년 채무에 대한 문제 해결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장초롱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세상을 보는 지역의 눈. 여러분은 지금 황동연의 시선 집중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를 문화의 창을 통해서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김성수 문화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네, 이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온 주요 대학 총학생회가 이 조국 반대 집회에 또 후유증을 앓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예, 기본적으로 집회의 방향이라든가 형식을 정하는 데 있어서 총학생회 집행부와 재학생 간의 소통이 부족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집회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고 집회 준비 과정에서 굉장히 부적절한 그런 상황들이 있었다라는 문제제기가 이제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고려대학교 총학생회는 이런 그 문제들 때문에 탄핵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고 잡음이 끊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연세대는 오는 19일로 첫 조국 반대 집회 개최를 연기했습니다. 서울대는 4차 촛불 집회를 준비를 했는데 결국 총학생회 차원에서의 집회를 포기하고 말았고요. 부산대 학생들도 3차례 촛불 집회를 열었지만 앞으로 계획이 불투명한 그런 상태라서 언론에서는 조국 장관의 그 대학교 내에서의 어떤 반발 집회가 확산될 거라고 그 예상을 했었지만 네. 그와는 정반대의 그런 상황이
이제 추석을 넘기면서 연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특히 고려대학교는 총학생의 탄핵이 이야기될 정도라면 굉장히 논란이 가장 심각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제 고려대학교에서 3차례 조국 반대 집회가 열렸죠. 그런데 맨 첫 번째 집회는 총학생회가 주도하지 않았고요. 네. 일부 자율적으로 학생들이 만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의 그 집회를 총학생회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두 번째 집회가 미숙한 진행으로 참여율이 굉장히 저조했어요. 그래서 고려대 총학생회단의 탄핵 추진 세력들이 만들어져서 그 집행부가 이번 주에 학내에 대자보를 그러니까 지난주에 그 학내에 대자보를 붙이고 탄핵안 발의를 위한 서명운동에 돌입을 한 상황입니다. 일단 가장 큰 문제는 탄핵을 추진하는 학생들이 총학생회가 집회의 구호나 발언에 있어서 정치색을 배제하는 데 힘쓰지 않았다. 둘째, 홍보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리고 셋째, 금전적인 어떤 문제도 있었다. 다시 말해서 공급을 규정에 맞지 않게 운영했다. 이런 상황이 나왔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총학생회가 대표성을 잃었다라는 얘기인데요.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장은 온라인 커뮤니티인 고파스에 사과문을 올려서 네. 집회가 급하게 준비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라고 사과를 했지만, 그렇지만 지금 탄핵 추진단이 구성된 다음에 부랴부랴 사과한다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아주 냉랭하게 반응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연세대학교는 총학생회가 이 부분을 지금 주최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누가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게 참 모양새가 이상한 상황입니다. 지금 연세대학교는 조국 장관 퇴진 촉구 시위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당연히 대표성이 없죠. 그리고 실제로 이 집회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졸업생이 많다라는 그런 제보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지금 이 졸업생이 많은 그런 이 졸업생이 이렇게 목소리를 갖다가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이유들에 대해서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해드리고요. 네. 일단 지금 재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움직임들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위를 주동하던 학생들이 총학생회가 이 시위를 주동한다고 하면 자신들은 자진해체하겠다라는 선언을 한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19일까지 총학생회의 답을 기다리고 또 거기에 대한 준비들을 갖다 넘긴 상황인데, 총학생회에서는 또 이 집회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그런 시각들이 그 내부에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조 장관 임명 이후에 이 관련 의혹을 규탄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명분이 제대로 먹히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집회 자체에 반대하는 부정적 목소리가 학생들 사이에 굉장히 큰 것, 이 부분이 굉장히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국 장관의 모교이기도 하고 또 이 교수로 재직했던 이 서울대, 이 4차 촛불 집회 개최 문제를 논의하면서 결국은 조국 반대 집회를 포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일단 서울대 총학생회는 지난 15일에 단과대학 학생회장 등이 참여하는 총운영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총학생회 주최의 추가 집회를 열려고 했는데 단대 학생회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서울대에서는요, 일단 총학생회장 본인이 고교생 신분으로 과학 논문을 발표한 사실이 밝혀졌어요. 네. 그래서 지금 그 이후로는 총학생회장이 언론이나 이런 등등에 나서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연기에 관련된 문제도 부총학생장이 되게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네. 그리고 지금 나경원 의원의 아들이 의학 논문을 발표한 사실이 밝혀졌죠. 네네. 이거는 또 서울대의 연구실을 빌려서 실험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제 나경원 의원 본인도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울대의 연구실은 아무나 빌려줄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동등하게 다뤄지지 않는다면 이 집회의 성격이 이상해지는 상황이겠죠.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때문에 서울대의 익명이지만 서울대 출신들이나 서울대생들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데 스누라이프라는 공간인데요. 네. 이 스누라이프에서 굉장히 뜨거운 토론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부분들과 더불어서
전체 학생 중에서 85%가 장학금을 받고 있고 전체 학생 중에 74%가 소득 분위로 따지면은 9등급 이상이다. 그러니까 최상위층이라고 봐야 되죠. 우리나라에. 네네. 그 최상위층이라는 사실들이 막 알려지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결국은 서울대생들의 74%는 특혜를 누려온 학생들인데 그러면 무엇 때문에 시위를 하느냐는 그런 질문이 던져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질문에 대해서 총학생회가 답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시위를 이어나갈 수 있는 동력이 상실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대 내 학생들의 대부분이 또 특혜 집단일 수도 있기 때문에 자기들 스스로도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은요, 최근에 이 반조국 지금 현재 이제 법무장관에 대한 반조국 집회들이 대학교 내의 전반적인 어떤 분위기는 좀 아닌 것 같다. 학생들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드는데 이 특히 서울의 이 명문대들 중심으로 이 조국 장관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지금 그 문제가 사실은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입시 제도와 교육 문제를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교육 전문가들이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지금 서울대도 그렇고 부산대 의전원도 그렇고요. 장학금을 받는 퍼센테이지가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서울대는 이미 85%가 장학금을 받고 있다고 알려졌죠. 그리고 또 그 부산대 의전원 같은 경우는 90%가 넘는 사람들이 그 장학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그 젊은 층들이 학교 다닐 돈이 없어가지고 그걸로 빚을 지고 이런 상황들이 서울이나 부산의 대도시에 그것도 탑 클래스라고 하는 대학에서는 거의 없는 상황인 거죠. 오히려 지역에 있는 그 유명 대학들은 사실은 이런 문제들이 오히려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돈이 없어서 제대로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오히려 빚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일반화되어 있는 상황인데 서울의 그 유명 대학과 괴리감이 굉장히 큰 것이죠. 네. 실제로 이번 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은 칼럼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동대학교의 손하철 교수의 칼럼이었는데요. 네. 이 칼럼을 보면은 지금 그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입시같이 좁은 영역에서 내가 받은 불공평한 대우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 그 서울의 시위를 갖다 주도를 했는데 왜 모든 영역에서 일상화된 불공평을 묻지는 않고 있느냐. 그리고 특히 학벌주의를 용인하고 있으면서도 입시제도의 공평을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높은 임대료에는 눈을 감고 최저임금에 눈을 부릅뜨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 재벌은 선처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면서 노동자는 엄벌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건 무엇인지, 장관 후보자에겐 가혹하면서 국회의원에게는 왜 그렇게 관대한지 이런 얘기들을 갖다 물었거든요. 그러면 이 집회의 상황들에 대해서 많은 그런 질책을 한 것인데 일단 입시제도가 대도시 명문대를 상위층이 점령하게 만드는 상황, 그리고 지역의 대학이 붕괴되면서 결과적으로 지역 대학에서는 사회정책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언급하기 어렵게 만들어진 상황, 그리고 의사소통 체계가 변화되면서 그 익명 뒤에서 여론 조작이 가능한 그런 상황, 이런 상황들이 확실하게 개선되기 전에는 지금과 같은 그런 문제가 앞으로도 또 계속 발현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 예전에는 대학생들이 약자들의 편에서 약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입장이었다면 지금의 현재 대학생들은 강자들이 자신의 기득권에 들어오려고 하는 또 다른 약자를 배제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으로 보이는 그 발언들을 갖다 계속하는 그런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는 상황, 이런 상황들이 전문가들로부터 지적이 되고 있는 것이죠. 네, 우리 사회의 공정함에 대해서 정말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가 요즘의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수 문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연휴가 지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아침입니다. 아침 공기가 제법 서늘해졌는데요. 현재 광주의 기온 22도로 어제 아침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낮에는 29도까지 오르면서 예년 기온을 3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일교차가 무척 크게 벌어지니까요. 겉옷으로 체온 조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전국에
빗방울이 많이 떨어지겠습니다. 호남 동부와 경남 서부 지역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겠는데요. 낮 동안에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에서 좋음 수준으로 대기질은 양호합니다. 낮 동안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이번 주 뚜렷한 비 소식 없이 쾌청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주 후반으로 갈수록 낮 기온이 내림세를 보이면서 늦더위의 기세도 꺾일 전망입니다. 현재 광주의 기온은 22도, 습도는 96%입니다. 이어서 출근길 교통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조금씩 출근길 차량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화원로 기아자동차 정문에서 기아자동차 사거리 방향으로 신호 2번 필요하고요. 독립로 백운초등학교 사거리에서 대성초등학교 사거리 방향으로도 서행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운암 사거리에서 동천 사거리 방향으로도 출근길 차량들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고요. 무진대로는 광천 1교에서 광천 사거리 방향 신호 2번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좋은 아침 좋은 일자리 광주 전문 취업 어플 사랑방 사랑방달 협찬 날씨 정보의 한아름이었습니다. 한순간 흥분해서 보복운전을 한다면? 사고가 안 나도 범죄입니다. 보복운전은 단 한 차례만 시도해도 엄중 처벌받는다는 걸 명심하세요. 안전한 운전문화 만들기 현대오일뱅크가 함께합니다. 주유소는 현대 오일뱅크. 화순 더힐 314 자연친화형 설계 예술적인 감성을 담아낸 더힐 314 쾌적한 자연과 여유 있는 삶의 가치를 실현하는 도시명 전원주택단지 청정화순 더힐 314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분양문의 061-373-0314 주 우청화. 광주 남구에 8년 올전세 아파트가 공급된다는데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면 청약통장 없이 가능하대. 8년 동안 이사 걱정도 없고 세금 걱정도 없고 단지 주변 공원과 스마트 시스템으로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까지. 남구 도시첨단 남해온해뜨 10월 오픈 예정 062-382-0024 남해종합건설.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에너지 영토를 넓혀가는 기업이 있습니다. 탑솔라. 생명의 가치를 높이고 미래의 변화를 준비합니다. 하늘의 태양을 땅의 태양으로 탑솔라. 안녕하세요. 국제농업박람회 홍보대사 송가인이어라. 2019 국제농업박람회가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에서 10월 17일부터 27일까지 열립니다. 농업이 바꾸는 새로운 세상 국제농업박람회로 고고! 아따 싸게 가장께. 귀농 귀촌 전라북도에서 답을 찾다. 1:1 맞춤형 상담 정책 주택 농지 귀농귀촌 정보의 모든 것 9월 27일 28일 양일간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 귀농귀촌 전라북도에 답이 있습니다. 2019 전라북도 귀농귀촌 상담 홍보전. 황동현의 시선집중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광주 MC 라디오 칼럼 그리고 아침 종합뉴스가 이어집니다. 황동현의 시선집중 2부 3부는 8시 10분 다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광주 MBC 라디오 칼럼. 라디오 칼럼은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한국 사회의 방향과 광주 전남의 미래 비전을 찾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글쓰기의 의미란 주제로 광주광역시 정종재 행정부시장과 함께합니다. 요즘 날씨는 계절의 변화를 실감하게 합니다. 무더위와 열대야는 어느새 저만치 물러가고 가을의 문턱이 성큼 다가와 있습니다. 가을은 바야흐로 독서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책 읽기에 좋은 계절이라는 뜻입니다. 해마다 맞이하는 독서 계절에는 좋은 책을 골라 읽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글쓰기와 저술의 의미에 대하여 소통하고자 합니다. 먼저 글쓰기의 의미입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 머릿속으로만 생각할 때보다는 글로 정리하면 더욱 명쾌해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글을 쓰게 되면 그 내용을 실천하려는 의지까지 생깁니다. 나아가 자신이 쓴 글을 다른 사람이 읽을 수 있도록 책으로 펴내면 그 내용을 실천해야 한다는 책임감까지 생기게 됩니다. 제가 몇 권의 책을 펴내면서 느낀 점입니다. 출판을 검토할 때 주변에서는 적지 않게 우려를 했습니다.
나중에 청문회가 열리게 되면 모 정치인의 돼지 발정제 여파처럼 제가 펴는 책으로 인해 책을 잡힐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달랐습니다. 책에는 자신이 나쁜 짓을 하겠다는 내용을 담을 리 없고 올바르게 살겠다는 각오를 담을 것입니다. 비록 책에 쓴 내용이 향후 자신을 구속할지라도 그 구속은 아름다운 구속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저는 생각이 정리되면 글을 쓰고 글들이 모이면 자연스럽게 책으로 출판했습니다. 다음은 저술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누구와 대화를 할까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통상 가족, 친구, 직장 동료 등 네트워크가 되어 있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눕니다. 이제 대화의 개념에 시간 또는 역사를 접목해 봅시다. 죽은 자와의 대화, 태어나지도 않은 후세와의 대화라는 개념이 떠오릅니다. 고전을 읽으면 옛 성현들의 말씀을 활자 형태로 듣는 것입니다. 저술을 남기면 100년 또는 몇백 년 후 사람들이 그 책을 통해 저자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독서 못지않게 저술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황희정승, 맹사성 등 훌륭한 인물에 대해서는 에피소드 정도를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타산정약용 선생은 목민심서, 흠음신서, 경세유포 등 저서를 남겼기에 그분을 연구하는 학파까지 생겨날 정도입니다. 그만큼 저술의 이력은 세대를 뛰어넘어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독서의 계절, 올 가을부터 책을 읽고 글을 쓰는데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실천해 보실 것을 제안합니다. 정종재 행정부 시장은 광주광역시 문화관광국장,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 등을 역임했고 현재 민선 7기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 건설을 위해 행정부시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서민 전용 대출 햇살론. 창업자금 최고 5천만 원, 운영자금 최고 2천만 원, 생계자금 최고 1,000만 원. 신용등급 6에서 10등급 자영업자, 근로자 또는 저소득 기초생활수급자까지 서민 전문 대출 햇살론도 광주 문화신협에서. 광주 266-4150. 한순간 흥분해서 보복운전을 한다면? 사고가 안 나도 범죄입니다. 보복운전은 단 한 차례만 시도해도 엄중 처벌받는다는 걸 명심하세요. 안전한 운전문화 만들기 현대오일뱅크가 함께합니다. 주유소는 현대 오일뱅크. 무더위를 날릴 시원한 소식을 전합니다. 고품격 커뮤니티 풀퍼니시드 시스템에 놀라고 살아보고 결정하는 4년 전세 선택형에 반하고. 어딘지 궁금하시죠? 충장 유탑 뉴블레스 홍보관 오픈 중. 문의 1899-1066 유탑건설. 광주 남구에 8년 올전세 아파트가 공급된다는데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면 청약통장 없이 가능하대. 8년 동안 이사 걱정도 없고 세금 걱정도 없고 단지 주변 공원과 스마트 시스템으로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까지. 남구 도시첨단 남해온해뜨 10월 오픈 예정. 062-382-0024 남해종합건설. 광주 MBC가 창사 55주년을 맞이해 준비한 특별한 프로그램들을 소개합니다. UHD 프로그램으로 더 또렷하고 생생하게 즐깁니다. 지질자원의 가치기를 통해 새롭게 풀어나가는 다큐멘터리 세계 지질공원, 잊혀져가는 포구 사람들의 이야기 포구 말리, 농업이 미래다를 통해 농업의 미래 비전까지 알아봅니다. 지역의 역사와 비전을 고민해봅니다. 한전공대, 광주형 일자리, 광주 MBC 창사 55주년 대토론, 광주 전남 대항해의 시작. 지역민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1주년 기념 제1회 무등산 지오 마라톤 대회. 장애 어린이를 위한 광주 MBC 빛골 나눔장터. 세계로 뻗어나가는 글로벌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아시아 10개국 방송사가 공동 제작하는 글로벌 파워 뮤지션 발굴 프로젝트 아시안 탑 밴드. 홍어의 글로벌한 도전, 핑크피쉬까지. 광주 MBC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M 819kHz, 표준 FM 93.9MHz, 광주 MBC 라디오입니다. HLCN. 지금은 강인함과 세련됨이 공존하는 SUV를 경험할 시간.